그날 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아주 작은 울음이 들렸습니다. 다 해진 보자기 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거의 숨이 끊어질 듯한 아이였습니다. 여인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음이 한 번 더 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이 아이와 여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한양 종로 아래 그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양에 눈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종로 아래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해가 진 뒤로 바람이 차가워졌고 거리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드물었습니다. 눈은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지붕 위에, 담장 위에, 골목 바닥에 한 겹 한 겹 쌓여갔지요. 그 골목을 한 여인이 걷고 있었습니다. 월소라는 이름의 기녀였습니다. 나이 20. 종로 근처 기방에서 가물을 하는 광기 출신으로 기적에 오른 지 5해가 되던 때였지요. 이제 막 연회에서 이름이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야금 솜씨가 또렷하고 목소리에 결이 있다 하여 한양의 연회에서 월소를 찾는 일이 부쩍 잦아진 참이었습니다. 그날도 연회가 있었습니다. 종로 근처의 큰 주막에서 벼슬아치들이 모여 술자리를 벌였고 월소는 가야금을 안고 자리에 나갔지요. 연회가 끝난 것은 자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기방까지는 골목셋을 돌아가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월소는 가야금을 등에 지고 어깨를 움츠린 채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이 우는 소리 같기도 했고 바람이 틈새로 새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월소는 발을 멈추었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그것은 울음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힘이 빠진 울음이었지요. 월소가 골목 끝으로 다가갔습니다. 담벼락 아래 눈이 쌓인 자리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 해진 보자기에 쌓인 것이었는데 보자기 사이로 작은 손이 보였습니다. 갓난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고 울음소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월소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기방에서 기녀로 살아온 5해 동안 월소가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쓰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기녀의 삶은 연회에 불려나가 가물을 하고 손님의 술잔을 채우고 기방의 질서 안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깥의 일은 기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홍행수가 늘 말했지요. 내 일이 아닌 것에 눈을 주지 마라. 홍행수는 기방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40 안팎, 기방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기녀였지요. 젊은 시절에는 한양에서 이름이 높았다 하나 지금은 가무보다 기방의 살림과 질서를 맡고 있었습니다. 홍행수의 눈은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낮았으며 기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크든 작든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홍행수가 월소를 유심히 보기 시작한 것은 올해 들어서였습니다. 내 가무라면 3년 안에 한양에서 손꼽힐 것이다. 그 말을 들은 것이 불과 한 달 전이었지요. 월소 자신도 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직 20이었고 기녀로서 가장 피어나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 월소가 지금 골목 끝에 서서 버려진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으면 어떻게 되는지 월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녀가 아이를 데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면 연회에 불려나가기 어려워지고 기방에서의 자리도 흔들릴 것이었습니다. 홍행수가 어떤 얼굴을 할지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요. 내 일이 아닌 것에 눈을 주지 마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월소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한 번 더 들렸습니다. 아까보다 더 가늘었습니다. 거의 꺼져가는 소리였지요. 월소는 돌아섰습니다. 골목 끝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눈 위에 무릎을 꿇고 보자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은 차가웠고 얼굴은 붉은 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월소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왜 안았느냐고 누가 물었다면 월소는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냥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기방에 돌아온 것은 축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월소가 자기 방으로 들어서자 안쪽에서 매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양은 월소와 같은 기방에서 지내는 기녀로 월소보다 한두 살 아래였지요. 입이 거칠고 성격이 급했지만 정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매양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언니, 그게 뭐야? 몰라. 근데 이대로 두면 죽어. 매양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홍행수한테 들키면 언니 끝이야. 월소는 대답 대신 아이의 이마에 붙은 눈을 손가락으로 닦았습니다. 아이의 이마가 차가웠습니다. 월소는 자기 저고리의 끈을 풀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매양은 한참 동안 월소와 아이를 번갈아 보다가 방문을 닫았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새는 소리를 줄이려는 것이었지요. 아이는 따뜻해지자 비로소 제대로 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월소는 아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울음이 기방 밖으로 새지 않도록 자기 몸으로 소리를 막은 채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매양은 자기 이불을 끌고 와서 월소의 등 뒤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지요. 미쳤어, 진짜.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종루의 종소리가 먼 데서 한 번 울렸습니다. 월소는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젖을 구해야 했고 기저귀를 마련해야 했고 무엇보다 기방 안에서 이 아이의 존재를 어떻게 감당할지 답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일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월소의 품 안에서 작은 숨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월소는 연회가 끝나면 골목 뒷길로 돌아 젖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종루 근처에서 삭바느질을 하는 안악에게 사정하여 젖을 얻기도 했고 밤에는 밥을 물에 풀어 천에 적셔 아이의 입에 대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받아먹지 못해 울었지만 이틀이 지나자 천을 빠는 법을 익혔습니다. 매양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월소의 방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옆방 연희가 밤에 울음소리 들었다고 했어. 월소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고양이 소리 같다고 넘겼으니까. 근데 언니 오래 못 가. 연희는 월소보다 먼저 기적에 오른 기녀였습니다. 가무에 나무랄 데 없는 솜씨였지만 월소가 연회에서 이름을 얻기 시작하면서 불리는 횟수가 줄었지요. 기방이란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리는 정해져 있고 한 사람이 올라가면 다른 사람이 밀리는 곳.
연희가 월소를 미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기 자리가 좁아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사람이었지요. 매양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입으로는 늘 미쳤다를 되풀이하면서도 그날부터 매양은 아이의 빨래를 자기 빨래 사이에 섞어 빨았습니다. 기저귀로 쓸 천을 구해왔고 월소가 연회에 나간 사이에는 방에 들어가 아이를 달래기도 했지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기방의 하인 하나가 눈치를 챘습니다. 월소의 방에서 나는 냄새가 달랐고 월소가 밥을 방으로 들고 가는 횟수가 잦았기 때문이었지요. 하인은 매양에게 물었고 매양은 묻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하인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보름쯤 되었을 때 연희가 다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고양이 소리가 아니었지요. 연희는 벽에 귀를 대고 한참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월소가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고 월소의 저고리에 묻은 얼룩을 보았습니다. 아이를 안다 묻은 것이었지요.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러나 연희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기방에서 연회에 불리지 못하는 기녀는 오래 남을 수 없었습니다. 홍행수가 내보내기 전에 스스로 자리를 만들어야 했지요. 연희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월소가 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기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한 달이 가까워졌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울음이 커졌습니다. 그날은 연회가 있던 밤이었습니다. 관아의 벼슬아치 몇이 마루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월소는 가야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곡이 중간에 이르렀을 때 안쪽 방에서 아이의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마루의 술잔이 멈추었습니다. 손님 하나가 고개를 돌렸지요. 아이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좌중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홍행수가 밖에 골목에서 들리는 것이겠지요 하고 넘겼고 월소는 가야금의 줄을 조금 세게 뜯어 소리를 메웠습니다. 손님은 고개를 돌려 다시 잔을 들었지요. 연회가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나간 뒤 홍행수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홍행수가 마루에서 기녀들을 불러 모았을 때 연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월소 언니 방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납니다. 마루가 조용해졌습니다. 매양이 연희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희의 눈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고 손이 치마를 쥐고 있었습니다. 홍행수는 연희를 보지 않았습니다. 월소를 보았습니다. 사실이냐? 월소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홍행수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키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나가거라. 기녀들이 마루를 비웠습니다. 매양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지만 홍행수의 눈이 매양을 향하자 매양도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연희는 이미 자기 방으로 돌아가 있었지요. 방문을 닫는 연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루에는 홍행수와 월소만 남았습니다. 언제부터냐? 한 달 전이옵니다. 한 달. 홍행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기방에서 아이를 숨겼다. 내가. 월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홍행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창 밖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부르는 곳이다. 월소는 고개를 들어
홍행수를 보았습니다. 홍행수의 얼굴은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눈가에 무언가가 스친 것을 월소는 보았습니다. 화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접어둔 것을 다시 보게 된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내일까지 나가거라. 홍행수는 돌아서며 마루를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그날 저녁 월소는 기방을 나왔습니다. 들고 나온 것은 보따리 하나와 품에 안긴 아이뿐이었습니다. 가야금은 기방의 것이었으므로 가져갈 수 없었지요. 5해 동안 매일 안았던 가야금을 내려놓고 나오는 것은 아이를 안아 올리는 것보다 어쩌면 더 무거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매양이 뒷문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쌀 한 대를 종이에 싸서 월소의 보따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월소가 먼저 말했지요. 고맙다. 매양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방 밖의 바람은 차갑게 불었습니다. 기녀가 아이를 데리고 기방을 나왔다는 소문은 종로 골목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사실보다 빨리 걷고 사실보다 크게 부풀지요. 월소가 아이를 낳았다더라. 아비가 누구래. 기방에서 쫓겨난 거라더라. 사실과 다른 말들이 섞여 돌았고 그 말들은 월소가 일자리를 구하러 갈 때마다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은 종로 근처의 국밥집이었습니다. 주인장은 월소의 손을 보더니 일은 할 줄 알 것 같은 데라 했지요. 손이 곱지 않았습니다. 기녀였지만 가야금을 오래 탔고 기방 안에서도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주인장이 행주를 건네려는 참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안악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 기방에서 나온 사람 아니냐? 주인장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행주를 도로 거두며 고개를 저었지요. 미안하오. 월소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주인장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은 빨래터였습니다. 빨래터는 거절의 말이 없었습니다. 월소가 자리를 잡고 빨래를 시작했고 첫날에는 아무 일도 없었지요. 이틀째에도 아무 말 없이 빨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옆자리에 빨래를 놓던 안악이 보따리를 들고 다른 쪽으로 옮겨 앉았습니다. 네 번째 날에는 월소의 양옆이 비었습니다. 5째 날에는 월소가 도착하면 빨래를 거두는 사람이 생겼지요. 아무도 나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리가 비어갔습니다. 월소는 엿새째 되는 날 빨래를 거두고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문은 종로 너머 작은 포목점이었습니다. 포목점 주인 한 씨가 삭바느질 일손을 구한다는 말을 들은 것은 빨래터를 떠난 지 열흘쯤 뒤였습니다. 월소는 아이를 업고 가게를 찾아갔지요. 한 씨는 월소의 바느질 솜씨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오시오. 월소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소는 아이를 업고 가게 앞에 섰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열리지 않았지요. 옆 가게 사람이 나와 말했습니다. 한 씨가 오늘은 쉰다더라. 월소는 다음 날 다시 갔습니다. 한 씨는 가게 안에 있었지만 월소를 보자 눈을 피했습니다. 미안하오. 사정이 생겼소. 무슨 사정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도 대답을 듣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월소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지요. 월소가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조참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이품 벼슬을 가진 자로 한양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었지요. 조참판은 한때 연회에서 월소에게 수청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녀가 종이품의 참판을 거절한 것이었으니 조참판에게는 체면에 금이 간 일이었지요. 그것이 반년 전이었습니다. 조참판은 그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조참판이 직접 무엇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랫사람에게 한마디를 했지요. 그 계집이 아직 장사치 행세를 하고 있더냐. 그 한마디가 아래로 흘렀습니다. 관아의 아전에게, 아전에게서 골목의 이정에게, 이정에게서 상인들에게, 한시의 포목점에 닿기까지 이틀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씨는 장사꾼이었고 참판의 그림자가 닿은 곳에서 천민 출신 여인을 고용할 수 있는 장사꾼은 종로에 없었습니다. 3번의 문이 닫혔습니다. 월소는 아이를 업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쌀은 매양이 준 한 대가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방세를 낼 돈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등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배가 고픈 것이었지요. 월소는 골목 구석에 쪼그려 앉아 보따리에서 남은 쌀을 꺼냈습니다. 한 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골목에서 한 사내를 마주쳤습니다. 봉칠이라는 이름의 지게꾼이었습니다. 월소가 기방에서 나오던 날 바로 그 골목 앞에서 지게를 지고 서 있던 사내였지요. 월소가 보따리를 들고 나오다가 한쪽이 풀어져 바닥에 쏟아졌고 봉칠이 주워서 다시 싸주었습니다. 조심하이소. 그것이 둘 사이의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 월소가 아직 기방에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밤 골목에서 소란이 있었지요. 취한 양반 하나가 지게를 진 사내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숙인 채 맞고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월소는 잠시 그쪽을 보다가 기방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사람이 쓰러지겠어. 하인이 달려가 상황을 말렸습니다. 월소는 더 보지 않고 돌아섰지요. 그날 밤 그 자리에 있던 사내는 그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지금 봉칠은 골목 구석에 쪼그려 앉은 월소를 보았습니다. 말을 건 적은 없었지만 남아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봉칠은 지게를 내려놓고 안에서 주먹밥 2덩이를 꺼내 월소 앞에 놓았습니다. 먹으이소. 월소는 봉칠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사양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등에서 아이가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월소는 주먹밥을 받아 아이에게 먼저 먹였습니다. 봉칠은 그 모습을 보고 지게를 다시 지고 갔습니다. 며칠 뒤 월소는 종로 근처에서 포목을 파는 이서방의 가게에 닿았습니다. 삭바느질을 맡기는 곳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이서방이 월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서방은 이 여인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이를 업은 여인이 가게 앞을 지나다가 멈춘 적이 있었지요. 가게 안에서 쌓아둔 포목 더미가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와 아이를 업은 채 한 손으로 천 더미를 받쳐 세웠습니다. 안에서 뛰어나온 이서방이 천을 다시 정리했지요. 고맙소. 여인은 고개만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 여인이 다시 온 것이었습니다. 한번 해보시오. 이서방은 천안필에 가장자리를 맡겼습니다. 월소가 솜씨를 보이자 이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삭은 먼저 줄 테니 바느질이 끝나면 가져오시오.
3번의 문이 닫힌 뒤에 열린 4번째 문이었습니다. 월소는 천을 받아들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서방의 삭바느질은 겨우 하루를 이을 정도였습니다. 쌀 한 대를 살 수 있으면 다행이었고 겨울에는 땔감을 마련하기도 빠듯했지요. 그래도 월소는 매일 바느질감을 가지러 갔고 매일 마친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서방은 한 번도 일감을 끊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돌을 지났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종로골목 끝자락 빈 가게의 뒷방을 빌린 것이었지요. 방새가 싼 대신 바람이 들어왔고 겨울에는 문틈으로 찬 기운이 바닥을 후쳤습니다. 월소는 아이의 자리 쪽에 이불을 2겹 깔고 자기는 얇은 이불 하나로 밤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걷기 시작한 것은 돌이 지나고 2달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월소의 손가락을 잡고 1발, 2발을 떼었고 넘어지면 울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월소는 아이의 걸음이 늘어가는 것을 보며 밥을 주려가며 아이의 미음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말을 한 것은 2살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날 월소는 삭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방바닥에 앉아 천조각을 가지고 놀고 있었지요. 월소가 바늘을 놓고 아이를 돌아보았을 때 아이가 월소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월소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아이는 다시 천조각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월소는 한참 동안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바느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바늘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자기에게 있는지 월소는 알지 못했습니다. 기방에서 나온 기녀, 신분도 없고 살림도 없는 여인이 이 아이의 엄마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나 아이는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아이에게 월소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있는 사람이었고 밥을 주는 사람이었고 밤에 안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이름이 필요하지 않았지요. 그 뒤로 아이는 엄마를 자주 불렀습니다. 배가 고프면 엄마, 잠이 오면 엄마, 무서우면 엄마. 월소는 그때마다 대답했습니다. 대답하면서 이 대답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3살이 되자 아이는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종루골목은 아이에게 온 세상이었습니다. 국밥집 앞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고 멈추었고 지나가는 보부상의 보찜을 눈을 크게 뜨고 구경했습니다. 골목 끝 우물에서 물을 깃는 안악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녁에 그 말을 따라 하곤 했지요. 월소가 삭바느질을 하는 동안 아이는 이서방의 가게 앞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서방이 여기 앉아 있거라 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한나절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이서방이 엿 한 조각을 쥐어 주었고 아이는 그것을 바로 먹지 않고 천에 싸서 가져갔습니다. 월소에게 주려는 것이었지요. 월소는 그때마다 내가 먹어라 하고 아이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봉칠은 가끔 골목에서 아이를 보았습니다. 지게를 진 채 지나가다 아이가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 세우고 갔습니다. 아이가 아저씨하고 부르면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지요. 말이 적은 사내였지만 아이는 봉칠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올랐습니다. 약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월소는 물을 적신 천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아이의 숨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작은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월소는 아이를 안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밤이었지만 약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약방까지 걸었습니다. 역시 문이 닫혀 있었지요. 세 번째 약방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늙은 약방 주인이 아이를 보고 맥을 짚었습니다. 약값은 있소. 월소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약방 주인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약 한 첩을 지어주었습니다. 나중에 갚으시오. 월소는 약을 다려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새벽녘에 열이 내렸습니다. 아이가 잠들자 월소는 약방 주인에게 갚을 값을 어디서 마련해야 할지 생각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약값을 갚은 것은 석 달 뒤였습니다. 삭바느질 품삯에서 한 푼씩 떼어 모은 것이었지요. 약방 주인은 돈을 받으며 이제 다 나았소? 하고 물었고 월소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4살이 되자 아이는 말이 적어졌습니다. 많이 떠들던 아이가 아니었지만 4살이 되면서 눈에 띄게 조용해졌습니다. 골목에서 다른 아이들이 노는 것을 멀찍이서 보고만 있었지요. 다른 아이들에게는 아비가 있었고 어미가 있었고 집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알기 시작한 나이였습니다. 어느 저녁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아빠가 없어? 월소는 밥상을 차리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월소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4살짜리의 눈이었지만 그 안에 든 물음은 4살짜리의 것이 아니었지요. 월소는 아이 앞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여기 있잖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월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물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5살이 되던 해 아이는 골목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들은 것을 정확히 기억했고 어른들의 긴 말을 그대로 옮기곤 했지요. 이서방이 어느 날 월소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 귀가 박소. 한번 들은 것을 안 잊는 것 같소. 월소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아이가 영리하면 영리할수록 이 골목 안에서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또렷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5살의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밤이었지요. 아이가 월소의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방은 좁았고 등잔의 기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월소는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얼굴, 고른 숨소리. 그 숨소리를 들으며 월소의 손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다가 멈추었습니다. 이 아이를 아는 것이 정말 맞았는가? 그 생각이 처음 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날 밤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아이를 자기 곁에 두면 천민의 자식으로 평생을 살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를 가르칠 수도 없었고 밥을 제대로 먹이기도 빠듯했습니다. 아이를 살리겠다고 안았는데 정작 아이를 살리지 못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월소는 품 안에서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반달 모양의 매듭이 달린 작은 놀이개였습니다. 기녀 시절 처음 연회에 나가던 날 손수 장만한 것이었지요. 대단한 물건은 아니었지만 월소가 자기 손으로 번 돈으로 산 첫 번째 물건이었습니다. 기방에서 가야금을 안고 있을 때도, 기방을 나와 골목에서 삭바느질을 할 때도 이 놀이개만은 늘 품에 있었습니다. 기녀 월소가 아닌 사람 월소의 증거 같은 것이었지요.
월소는 놀이개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불을 여며 주었습니다. 밖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골목 끝에서 아이를 안아 올리던 밤에도 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월소는 그때와 같은 자세로 아이를 안은 채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월소는 아이를 데리고 동네 서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담 너머에서 훈장이 글을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소는 아이를 세우고 말했지요. 안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리지. 들어보거라. 아이는 담 밑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훈장의 목소리가 담을 넘어왔고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듣고 있었습니다. 월소는 아이의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뒤로 월소는 이서방의 삭바느질을 하러 가는 길에 아이를 서당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아이는 매일 담 밑에 서서 안에서 나오는 글 읽는 소리를 들었지요.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서당 문 앞에 쪼그려 앉아 안에서 들리는 글을 따라 입을 움직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처마 밑에 서서 들었고 해가 뜨거운 날에는 담 그늘에 앉아 들었습니다. 서당 아이들이 문 밖에 앉은 아이를 보고 놀린 적도 있었지요. 야, 너 왜 밖에 있어?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열흘이 지난 어느 날 서당 문이 열렸습니다. 훈장이 문 밖에 서 있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훈장은 이 아이가 매일 문 밖에 앉아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날은 안에서 맹자를 읽고 있었는데 훈장이 한 구절을 읽자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아이가 앞 구절을 정확하게 읊고 있었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아이가 밖에서 듣기만 하고 외운 것이었습니다. 훈장이 아이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느냐?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훈장은 아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월소는 그 장면을 골목 끝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훈장이 아이의 등을 밀어 안으로 들이는 것을 보고 월소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기뻐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기쁨보다 먼저 온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글을 배울 수 있다면 아이에게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월소의 곁에서는 열리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는 서당에 다녔습니다. 훈장은 학비를 받지 않았지요. 아이는 아침에 서당에 가서 해가 기울면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 월소에게 그날 배운 글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월소는 글을 몰랐지만 아이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훈장이 월소를 찾아왔습니다. 월소가 삭바느질을 하고 있던 방 앞에 서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말했지요. 이 아이는 범상하지 않소? 월소는 바느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번 읽어준 것을 다음 날이면 외우고 뜻을 물으면 제 말로 풀어내오. 이런 아이를 오래 보지 못했소. 훈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심스럽게 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맡기실 생각은 없소? 월소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훈장이 말한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서당에서 제대로 글을 배우려면 서당에 머물며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훈장 아래에서 먹고 자며 배워야 했습니다. 월소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 뒤척이다, 월소의 팔을 잡는 손,
5해 동안 매일 밤 옆에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어지는 밤을 월소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지만 생각은 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곁에 두면 천민의 자식으로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를 가르칠 수 없고 과거에 보낼 수 없고 기껏해야 삭바느질이나 지게를 지는 삶이 기다릴 것이었지요. 그러나 훈장 아래에서 배우면 길이 열릴 수도 있었습니다. 작은 길이라도. 이틀을 더 고민했습니다. 셋째 날 밤 월소는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칼을 가져와 매듭을 끊었고 반달 모양의 장식을 둘로 갈랐습니다. 한쪽을 작은 천에 싸서 아이의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나머지 한쪽은 다시 품 안에 넣었지요. 칼이 매듭을 끊을 때 월소의 손이 떨렸습니다. 놀이개를 처음 산 날이 떠올랐습니다. 기방에서 첫 연회에 나가던 20의 밤. 그 밤의 월소가 지금의 월소를 본다면 무엇라 할 것인지. 아이를 훈장에게 맡기는 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월소는 아이의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이었지요.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고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아이는 월소의 손길을 가만히 받고 있었습니다. 서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훈장이 문 앞에 서 있었지요. 월소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밥은 굶지 말거라. 아이는 월소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엄마도. 월소는 웃어 보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웃었습니다. 훈장이 아이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당 문이 닫혔습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월소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작은 손을 한번 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월소는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월소는 골목 한가운데에서 멈추었습니다. 손 안에 남은 반쪽 놀이개를 쥐었다 펴기를 반복하다가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골목에 사람은 없었고 월소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해가 기울어서야 일어섰습니다. 방에 돌아오자 아이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월소는 그 자리에 앉아 빈 이불을 한참 바라보다가 바느질 도구를 꺼냈습니다. 내일도 삭바느질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가 떠난 뒤 월소의 하루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이서방의 삭바느질을 하러 가고 해가 지면 돌아와 혼자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이 전부였지요. 아이가 있을 때는 아이에게 먹일 것을 걱정하느라 자기 배고픔을 느낄 틈이 없었는데 혼자가 되자 오히려 배고픔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아이를 위해 버티던 힘이 빠진 것이었지요. 삭바느질 품삯은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방새가 밀리는 달이 있었고 밀리면 그 달은 한 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조찬판의 그림자가 다시 닿았습니다. 직접 무언가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찬판이 한 것은 이전과 같았지요. 한마디가 아래로 흘렀습니다. 종로 골목의 이정이 바뀌었고 새 이정은 조찬판 쪽의 사람이었습니다. 새 이정은 골목 안의 빈 가게 뒷방에 사는 천민 여인이 방세를 밀리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방을 빼야 했습니다. 월소는 더 싼 방을 찾아 골목을 옮겼습니다. 종로에서 멀어졌고 이서방의 가게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이서방은 일감을 끊지 않았지요. 어느 밤이었습니다. 월소가 방문을 닫으려는데 문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쌓인 것이었지요. 풀어보니 주먹밥 2덩이와 나물 한 줌이 들어 있었습니다. 월소는 골목을 내다보았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놓고 갔는지 월소는 알지 못했습니다. 보름쯤 뒤 다시 문 앞에 보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쌀 한 줌과 된장이 조금 담겨 있었지요. 역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달이 바뀐 뒤였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밤이었고 월소가 기침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문을 여니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약재 몇 줌이 종이에 쌓여 들어 있었지요. 그리고 보자기 위에 작은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밖에 못한다. 글씨를 보는 순간 월소는 알았습니다. 매양이었습니다. 월소는 쪽지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접어서 품 안에 넣었지요. 매양은 문 앞까지 왔지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방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홍행수의 눈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지요. 자주 올 수 없었습니다. 들키면 자기도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왔습니다. 드물게 그러나 끊이지 않게 문 앞에 놓고 돌아서고 골목 끝에서 한번 뒤를 돌아보고 그리고 기방 쪽으로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월소는 한 번도 문을 열고 나가 매양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매양도 한 번도 문을 두드린 적이 없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문 하나가 있었고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 보자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몇 달에 한 번 계절이 바뀔 때쯤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지만 잊을만 하면 다시 놓여 있었습니다. 봉칠도 가끔 나타났습니다. 골목에서 마주치면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지만 월소의 방 앞에 장작이 놓여 있는 날이 있었지요. 누가 놓았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었습니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갔습니다. 월소의 손마디는 굵어졌습니다. 허리를 한번 펴고 나서야 걸음을 뗄 수 있었고 얼굴보다 손이 먼저 세월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종로 근처 골목에서 삭바느질과 허드렛 일로 하루하루를 이었습니다. 굽는 날이 있었고 겨울이면 방 한 칸 빌리지 못하는 해도 있었지요. 그 세월 동안 반쪽 놀이개를 팔지 않았습니다. 한번 놀이개를 들고 시장까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었고 사흘째 굶은 날이었습니다. 장터 끝 자리에 앉아 보자기를 펴고 놀이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하나가 멈추어 내려다보았습니다. 얼마요? 월소는 입을 열려 했습니다. 값을 말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놀이개 위에 놓인 자기 손이 보였습니다. 그 손은 스물에 아이를 안았던 손이었고 기방에 가야금을 내려놓았던 손이었고 서당 앞에서 아이의 어깨를 잡았던 손이었습니다. 그 모든 밤이 이 반쪽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월소는 보자기를 접었습니다. 놀이개를 다시 품에 넣고 장터를 나왔습니다. 사흘째 굶은 배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품 안은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파는 순간 자기가 한 모든 일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린 밤도 기방을 나오던 저녁도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던 그 아침도 놀이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온 날의 증거였습니다. 훈장은 아이에게 도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도윤은 글을 빨리 익혔습니다. 훈장이 한번 읽어준 구절을 다음날 아침이면 외웠고 다른 아이들이 서당을 나간 뒤에도 혼자 남아 글을 베꼈습니다. 손이 터져도 붓을 놓지 않았지요. 서당에서의 처음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양반가의 자제이거나 적어도 중인 이상의 집안에서 온 아이들이었지요. 도윤에게는 성도 없었고 집안도 없었고 연고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너 아비 어미도 없다며. 10살이 되던 해 같이 글을 배우던 아이가 그 말을 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쥐었지만 손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저녁 글을 한 장 더 베꼈습니다. 붓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획이 굵어졌지요. 그날 밤 보따리 속에서 천에 쌓인 반쪽 놀이개를 꺼내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가 이것을 넣어주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골목에서 자기를 업어주던 사람의 손, 쌀이 없는 날에도 자기에게 먼저 밥을 주던 사람의 손. 밥은 굶지 말거라. 그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놀이개를 쥔 채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그 뒤로 도윤은 사람들의 말이나 처사 중에 모순이 보이면 참지 못하는 성정이 되었습니다. 누가 억울하게 꾸짖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했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서당에서 나이 많은 아이가 어린 아이의 밥을 빼앗았을 때 도윤이 앞에 나선 것은 12살 때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코피가 났지요. 그래도 밥을 돌려놓았습니다. 훈장이 도윤을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맞을 줄 알았느냐?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섰느냐?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아이는 내일도 밥을 빼앗기니까요. 훈장은 도윤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법을 배우는 것이 맞겠다. 그 말을 들은 것은 도윤이 15이 되던 해였습니다. 유락을 택한 것은 도윤 자신이었습니다.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지만 잡과 중 율과는 길이 있었지요. 도윤은 법전을 외웠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짚으며 읽었고 어떤 구절은 200번도 넘게 베껴 쓴 뒤에야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글자로 쓰여 있었지만 그 글자가 적용되는 방식은 사람에 따라 달랐습니다. 힘 있는 자에게는 글자가 부드러워졌고 힘없는 자에게는 글자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밤 법전을 읽다가 등잔 밑에서 놀이개 반쪽이 빛에 스쳤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다시 품에 넣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3세 율과에 급제했고 24세 형조 검률에 임명되었습니다. 종구품 가장 낮은 자리였지요. 도윤은 월소를 찾으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종로 골목을 몇 번이고 돌아다녔고 혹시 삭바느질을 하는 여인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20여 년 전에 아이를 안고 기방을 나온 여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골목은 바뀌어 있었고 사람들도 바뀌어 있었지요. 이서방의 가게를 찾았지만 이서방은 몇 해 전 가게를 접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도윤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찾는 것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형조에 올라오는 사건 문서 가운데 종로 근처에서 일어난 것이 있으면 따로 챙겨보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요. 다른 관원이라면 넘길 사소한 문서를 도유는 펼쳐 읽었습니다. 매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월소가 44이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종로 근처 비단 가게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비단 석필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가게 주인은 곧바로 관아에 고했고 포졸들이 종로 골목 일대를 돌며 수상한 자들을 탐문했습니다. 심부름꾼 하나가 진술을 했습니다. 그 골목에서 보따리를 든 여인을 보았습니다. 삭바느질 감을 보따리에 싸서 들고 다니던 사람. 그 골목에서 그런 모습으로 다니는 사람은 월소뿐이었지요. 포졸이 월소를 데려갔습니다. 관아에 끌려간 월소는 아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소인은 비단을 가져간 적 없사옵니다. 아전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날 미시에 그 골목을 지나간 것은 사실이냐? 삭바느질 감을 가져가려고 지나간 것이옵니다. 심부름꾼이 보따리를 든 여인을 보았다 하였다. 소인이 든 보따리에는 바느질감 뿐이었사옵니다. 아전은 더 듣지 않았습니다. 천민 출신 여인의 말은 문서 위에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작물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월소는 풀려나지 못했지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소문을 들은 봉칠이 관아 앞에 왔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진 지게꾼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골목에서 맡고 있던 밤 하인을 보내 상황을 말려준 사람. 기방에서 나오던 날 보따리가 쏟아졌을 때 주워주었던 사람. 대단한 인연은 아니었지만 봉칠에게는 잊히지 않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봉칠이 관아 앞에서 말했습니다. 소인은 지게꾼 봉칠이라 하옵니다. 그 여인은 남의 것을 가질 사람이 아닙니다. 아전은 봉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아느냐? 20여 년을 같은 골목에서 보았사옵니다. 그 여인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은 한 번도 없었사옵니다. 아전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지게꾼의 말은 증거가 되지 못했지요. 그 다음 날 이서방이 왔습니다. 이서방은 가게를 접은 뒤 종로를 떠났지만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서방은 관아에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월소가 맡은 삭바느질의 날짜, 품목, 대금, 수령 여부가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장부대로라면 이 여인은 20여 년간 대금을 한 번도 속인 적이 없소이다. 아전은 장부를 받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지요. 그리고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장부가 맞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풀어줄 수 없소.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서방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봉칠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전은 문서를 접어 한쪽에 놓았습니다. 관아 마당에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관아 안쪽에서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나이는 24~25쯤 되어 보였습니다. 형조 소속의 낮은 관복을 입고 있었지요. 검률이었습니다. 도윤이 이 사건의 문서를 펼쳐 읽은 것은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형조에 올라오는 사건 가운데 종로 근처의 것을 따로 챙겨보는 버릇이 이끈 것이었지요. 문서 위에 적힌 것은 간단했습니다. 종로 골목, 천민 출신 여인, 삭바느질. 도윤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문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관아로 내려왔습니다. 사내는 조용히 걸어와 아전이 펼쳐놓은 문서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문서 위에 한 줄을 짚었습니다.
이 진술에서 심부름꾼이 여인을 보았다는 시각은 미시입니다. 아전이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비단 가게 주인이 도난을 알아챈 시각은 신시입니다. 두 시진 차이가 나옵니다. 아전의 눈이 문서로 돌아갔습니다. 심부름꾼은 도난 사실을 알기도 전에 수상한 여인을 보았다고 한 것입니까? 아전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습니다. 심부름꾼이 시각을 착오한 것일 수도 있다. 그것만으로는 풀어줄 수 없소.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예상한 답이었지요. 그러면 작물을 확인하겠습니다. 아전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작물이 나오지 않은 것은 이미 처분했기 때문일 수 있다. 처분했다면 그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이 골목에서 비단을 팔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이었지요. 비단을 처분하려면 포목점에 가져가거나 장터에 내놓아야 합니다. 종로 일대의 포목점은 여기 계신 이서방이 20여 년간 거래한 곳입니다. 도윤이 이서방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서방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이 아는 포목점에 확인해 보았소. 이 며칠 사이 비단을 가져와 판 사람은 없었소이다. 장터도 마찬가지요. 아전은 문서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끄덕이지 않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지요. 천민 출신 여인 하나를 풀어주는 것이 이 아전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묶어두면 사건을 마무리한 것이 되고 풀어주면 진범을 찾아야 하는 일이 남는 것이었지요. 도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도윤이 품에서 접어둔 종이를 꺼냈습니다. 비단 가게 주인이 관하에 낸 신고서의 사본이었지요. 도윤이 아침에 형조 문서고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 신고서에는 사라진 비단이 석필이라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가게 주인이 올해 관하에 낸 세전 장부에는 보유한 비단이 40필로 적혀 있습니다. 도윤이 종이를 한 장 더 펼쳤습니다. 그러나 포목 도매상의 기록과 대조하면 올해 이 가게로 들어온 비단은 50필이 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들어온 양과 남은 양이 맞지 않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비단 석필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장부에 잡히지 않은 비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신고는 도난이 아니라 장부의 차이를 덮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난 사건이 아니라 세전 포탈의 정황이었습니다. 아전이 이 여인을 그대로 묶어두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단 가게 주인의 세전 문제가 형조로 올라갈 수 있었지요. 아전은 한참 동안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덮었습니다. 풀어주어라. 포졸이 월소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월소는 손목을 문지르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관아 바닥에 며칠을 앉아있던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지요. 봉칠이 한 발 앞으로 나가 월소를 부축했습니다. 월소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내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내도 월소를 보고 있었습니다. 월소는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0여 년이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의 얼굴과 24 사내의 얼굴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시간이 있었지요. 그러나 사내의 품 안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관복 안쪽
낡은 천에 쌓인 작은 것, 반달 모양의 장식이었습니다. 월소의 숨이 멈추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품 안을 더듬었습니다. 20여 년을 팔지 않고 품에 지니고 있던 반쪽이 손에 잡혔습니다. 월소가 그것을 꺼냈습니다. 사내가 자신의 반쪽을 꺼냈습니다. 두 조각이 맞물렸습니다. 관아 마당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윤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월소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봉칠은 한 발 뒤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고 이서방은 장부를 가슴에 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저를 거두셨습니까? 월소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법전을 짚던 손, 문서를 넘기던 손, 그 손이 20여 년 전 자기가 밥을 먹이고 등에 업고 다니던 아이의 손이었습니다. 엄마도라고 말하며 작은 손을 들어 보이던 아이의 손이었습니다. 월소가 말했습니다. 그냥 살 것 같아서. 도윤은 월소를 자신의 거처로 데려왔습니다. 크지 않은 방이었습니다. 검률의 녹봉으로 마련한 한 칸짜리 방에 작은 마루가 딸려 있었고 마루 끝에는 도윤이 밤마다 문서를 읽던 덩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고 군데군데 법전과 문서가 쌓여 있었지요. 월소는 문턱에서 멈칫했습니다. 누군가의 방에 들어가 머무는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20여 년 동안 월소가 머문 곳은 방새를 겨우 대는 골목의 쪽방이거나 빈 가게의 한쪽 구석이었지요. 누군가가 들어오라고 말해주는 방은 오래전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도윤이 방 안에서 자리를 깔며 말했습니다. 월소는 천천히 문턱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바닥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월소는 알았습니다. 오래 굶고 오래 버틴 몸이었습니다. 관아에 끌려가 며칠을 꼬박 차가운 바닥에서 보낸 것이 마지막 무리가 된 것이었지요. 열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했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약을 다렸습니다. 첫날에는 약방에서 약을 지어왔고 둘째 날에는 약이 떨어져 다시 갔습니다. 녹봉이 넉넉하지 않았으므로 셋째 날부터는 약을 반으로 줄여 다렸지요. 도윤은 그것을 월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매양이 온 것은 나흘째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미음을 담은 뚝배기를 든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매양의 머리에도 흰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방에서 나온 것은 몇 해 전이었지요. 홍행수가 세상을 뜬 뒤 기방이 쪼그라들었고 매양은 종로 근처에서 삭바느질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월소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매양은 미음을 내려놓고 월소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월소는 눈을 떴지만 매양을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누구? 미쳤어, 진짜. 20여 년 만에 만났는데 첫마디가 그거야. 월소의 입가가 움직였습니다. 웃으려 한 것이었지만 기침이 먼저 나왔지요. 매양은 이틀에 한 번 미음이나 국을 들고 왔습니다. 도윤이 관아에 나간 사이 매양이 월소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20여 년의 시간을 말로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매양은 가끔 월소의 이불을 여미거나 미음을 한 숟가락씩 떠먹이거나 창문을 열어 바람을 넣어 주었습니다. 월소는 그것을 받으며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여 년을 혼자 버텨온 몸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몸 안에 쌓여 있었지요. 열이 잦아든 것은 보름이 지나서였습니다. 기침이 줄어든 것은 한 달 뒤였습니다.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2달이 다 되어서였지요. 그 사이 도윤은 매일 저녁 밥을 지었습니다. 대단한 반찬은 아니었지요. 된장에 나물을 무친 것, 간간히 두부를 사다 놓은 것, 검률에 녹봉으로 차릴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였습니다. 누군가가 차려놓은 밥상 앞에 앉는 것이 20여 년 만이었습니다. 월소가 처음으로 밥상 앞에 앉은 날 도윤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요. 밥이 식어갔지만 숟가락을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월소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삼킨 뒤에 말했지요. 설익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을 짓는 것이 서툰 사내였습니다. 법전은 외워도 불 조절은 모르는 사람이었지요. 내일은 좀 더. 내가 하마. 월소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올려다보았습니다. 월소는 이미 2번째 숟가락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월소가 밥을 지었습니다. 몸이 다 낫지 않았으므로 오래 서 있지 못했지만 쌀을 씻고 불을 떼고 뚜껑을 여는 정도는 할 수 있었지요. 도윤이 관아에서 돌아오면 밥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단한 밥상은 아니었지만 밥이 설익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어느 저녁 도윤이 관복을 벗어 벽에 걸었는데 소매 끝에 올이 풀려 있었습니다. 월소는 그것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바느질 도구를 꺼냈습니다. 오래 바느질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조금만 하면 손이 떨렸고 눈이 침침해져서 실을 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소매 한쪽은 200담쯤이면 다 꿰맬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옷을 내밀었습니다. 등잔 아래에서 월소가 소매를 꿰매는 동안 도윤은 문서를 펼쳐놓고 읽었습니다. 월소의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와 도윤이 문서를 넘기는 소리만이 방 안에 있었지요. 20여 년 동안 월소의 바느질은 살기였습니다. 남의 옷을 꿰매고 품삯을 받고 다음 일감을 찾는 것이었지요. 그 바늘이 지금 처음으로 삭이 아닌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20여 년 동안 묻고 싶었던 것이 많았습니다. 왜 자기를 안았는지, 왜 기방을 나왔는지, 왜 보내야 했는지. 그러나 함께 사는 시간이 쌓이면서 묻지 않아도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월소의 손마디가 굵은 것, 허리를 펼 때 잠깐 얼굴을 찡그리는 것, 밥을 지을 때 쌀을 한 톨도 흘리지 않으려는 것, 이불을 덮어줄 때 이불 끝을 꼭 여미는 것, 그것들이 20여 년의 답이었습니다. 한 가지 도윤이 물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도윤이 문서에서 눈을 떼고 월소에게 물었습니다. 그 놀이개를 왜 안 파셨습니까? 월소는 바느질을 멈추고 도윤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대답했지요. 팔면 안 될 것 같았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 뒤로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잔의 불빛이 방 안을 조용히 채우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매양이 국을 들고 왔을 때 월소가 한 입 떠놓고 말했습니다. 짜다. 매양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 웃었지요. 언니가 투덜거리는 거 20여 년 만에 듣는다. 월소도 웃었습니다. 평범한 불평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불평을 할 수 있는 관계, 불평을 해도 되는 자리, 20여 년 동안 월소에게는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봉칠은 장작을 한 집 놓고 갔습니다. 문 앞에 장작을 내려놓고 말없이 돌아갔지요. 이서방은 가끔 들러 몸이 어떻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방 안에는 더는 굶주림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종로골목에 소문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참판이 뇌물 혐의로 파직되었다는 것이었지요. 알아차리는 사람은 적었고 신경 쓰는 사람은 더 적었습니다. 다만 형조에서 조참판의 비리를 끝까지 추적한 검률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관아 안에서 조용히 돌았습니다. 이름까지 아는 사람은 드물었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마루에 앉아 바람을 맞던 월소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날이 좋구나. 도윤은 그 말을 듣고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밥을 한 숟가락 더 퍼담았지요. 그날 이후 월소는 더 이상 어디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종로골목도 삭바느질 일감도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손에서 바느질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져 바늘을 오래 쥘 수 없었고 눈이 침침해져 실을 꿰는 것이 어려워졌지요. 대신 아이들이 그 곁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골목의 아이 하나였습니다. 비 오는 날 처마 밑에 서 있던 아이를 월소가 안으로 불러들였지요. 밥을 먹이고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이는 비가 그쳐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하나가 더 왔고 또 하나가 왔습니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돌보지 않는 아이들이었지요. 월소는 그 아이들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이고 등을 두드려 주고 이불을 여며 주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자기가 한 것과 같은 것을 했지요. 아이들은 그 여인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다만 그 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관아에서 돌아오면 마루 끝에 앉아 아이들이 방 안에서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월소가 아이의 머리를 쓸어넘기는 손을, 밥을 먹이는 손을, 이불을 여미는 손을 보았지요. 그 손은 20여 년 전 자기의 머리를 쓸어넘기던 손이었고 자기에게 밥을 먹이던 손이었고 자기의 이불을 여미던 손이었습니다. 그 방의 등불은 밤마다 켜졌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이 부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밤에도 그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은 불빛을 보며 말했지요. 저 등은 꺼지는 날이 없구나. 그 등불은 한 사람이 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밤을 지나온 사람들이 함께 밝힌 불이었습니다. 문 앞에 보자기를 놓고 돌아서던 사람이 있었고 지게를 내려놓고 주먹밥을 건네던 사람이 있었고 장부를 안고 관아까지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해보시오라고 말해준 사람이 있었고 밥은 먹었느냐고 물으며 문을 열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처음 그 밤에 아이를 안았던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던 밤 골목 끝에서 꺼져가는 울음소리를 듣고 돌아선 사람. 왜 안 왔느냐는 물음에 그냥 살 것 같아서라고밖에 대답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켠 등불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월소는 마루에 앉아 골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안에서 문서를 읽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아이들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지요.
매양이 놓고 간 국이 부엌에 있었고 봉칠이 놓고 간 장작이 아궁이에 있었습니다. 월소는 품 안에 반쪽 놀이개를 만졌습니다. 이제는 반쪽이 아니었지요. 나머지 반쪽은 안에서 문서를 읽고 있는 사내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두 조각은 하나였습니다. 종로 아래 골목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여 년 전 그 밤처럼 소리 없이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괜히 나섰다 싶은 날이 있습니다. 도와주지 말걸, 그냥 지나칠걸,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세상은 늘 계산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 마음 쓰는 일은 손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그때 건넨 마음 하나가 시간을 돌아 다시 내 삶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월소가 그랬습니다. 버려진 아이 하나를 품었을 뿐인데 그 마음이 결국 자신의 삶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크게 남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 하나 놓치지 않았다면 그걸로 충분한 삶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여러분이라면 그날 밤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다음 담벼락에서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담벼락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